전주는 가장 아름다운 한국입니다. 사람의 도시, 품격의 전주. 해발 500m, 진안구원이 허락한 선물. 한 해의 땀과 수고가 모여 1500년 전통을 만든 진안 홍삼입니다. 대한민국 단 하나의 홍삼 명인. 단 하나의 홍삼 한방 특구가 있는 한 우수한 품질로 인증받을 진안 홍삼의 또 다른 이름은 명품입니다. 잘 사는 법을 고민해봅니다. 우리 생활 속 경제를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 가마솥.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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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30대는 30km, 40대는 40km, 또 50대는 100km 이상의 세월의 속도를 느낀다고 하는데 벌써 12월입니다. 네. 저는 30km로 가고 있는데도 왜 이렇게 빠르죠? 빨라요. 근데 매년 이맘때면 생각나는 게 있습니다. 네. 신년에 꼭 한두 가지 정도 계획을 세우잖아요. 그렇죠. 그거 안 지키고 뭐 했나 몰라요. 저는 올 초에는 꼭 다이어트에 성공해서 배에 왕자 만들자 이런 목표가 있었는데 지금 보니까 그냥 왕자가 아니라 그냥 배가 왕만해졌어요. 아이고 요즘은 그냥 국제화 시대, 세계화 시대잖아요. 저도 저 연초에 계획을 세웠어요. 외국어를 하나 배워가지고 그 외국어로 판소리로 공연도 하고 이러려고 이 글로벌한 그냥 계획을 세웠었는데 바쁘다는 핑계로 12월이 다 돼버렸어요. 네, 맞아요. 아우 진짜 외국어도 못 배우고. 제가 또 선생님 외국어 홍이잖아요. 그래요? 왔다 갔다를 월드 랭귀지로 하면 어떻게 되는지 알아요? 차이니스 칭호 그다음에 이제 그 러시안 뚜리 스페니쉬 빠트라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진짜요? 네, 진짜 아직 한 달 남았거든요. 그래? 네, 그럼 한번 한 달 동안 잘해보더라고. 싸게 해드릴게요. 열정이 보기 좋습니다. 정말 한 달이라는 시간이 짧은 것 같아도 또 이룰 수 있는 시간이거든요. 잘 실천하시고 남은 시간 알차게 보내시기 바랍니다. 네. 자, 그나저나 오늘 경제 가마솥에 새로운 손님이 또 한 분 찾아오셨습니다. 네. 제가 소개를 해드리고 싶은데 저희는 셀프예요.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전북대학교에서 경제학을 가르치고 있는 송영남입니다. 제가 평소에 우리 경제 가마솥을 즐겨봤는데 오늘 이 자리에 나와서 제가 출연할 줄 몰랐습니다. 정말 오늘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시청자 여러분들한테 좋은 정보 제공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경제 이슈를 보다 재밌고 알기 쉽게 풀어보는 시간 똑똑한 경제입니다. 오늘의 주제가 뭘까요? 제가 힌트를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의 힌트는요. 제 순수한 마음처럼 올가닉하기도 하고 제 분위기처럼 스타일리시하기도 합니다. 자, 바로 보여드릴게요. 돌아라! 이nhập! 자, 똑똑한 경제의 힌트는 바로 이겁니다. 저 야채, 샐러리. 그죠? 제가 주부다 보니까 뭐 전통시장이든 마트든 가면 저런 거 하거든요. 보니까 웰빙 음식에 관련된 경제 효과? 이런 것 같아요. 오늘 가마솥의 주제가 이게 딱 맞네요. 그죠? 저희 고수예요, 고수. 고수? 고수. 그 베트남 쌀국수 먹을 때 나오는 그 고수풀 있잖아요, 고수. 그러니까 오늘 경제 가마솥의 주제는 경제 고수. 뭐 이런 분들 얘기를 나누지 않을까. 저는 뭐 쑥갓 같은데요. 쑥갓? 저도 처음에 보고 쑥갓인 줄 알았어요. 네. 아이고 저렇게 살림하나 몰라. 쑥갓은 저렇게 안 생겼어요. 맞아요. 예. 네. 제가 어제 그 동태탕 끓일 때 넣어봐서 알아요. 쑥갓은 아닙니다. 네. 글쎄요, 저는 뭐 이거 발음이 비슷해서 그런지 뭐 샐러리라고 그러니까 제가 이 샐러리맨이잖아요. 월급쟁이니까. 그래서 뭐 월급하고 좀 관련된 내용 아닌가. 뭐 그냥 추측해 본 겁니다. 뭐 정답이라고 생각하지는 않고요. 그것이 정답입니다. 네. 오늘 똑똑한 경제 주제는 바로 월급 샐러리, 특히 월급 격차, 임금 격차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비정규직 노동자 문제가 해결되기는커녕 점점 더 악화되는 것 같습니다.
임금 상승률은 정규직에 비해서 3분의 1 수준도 안 되고 각종 처우도 더 안 좋아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우리나라의 비정규직은 627만 명, 임금 근로자 10명 중 3명꼴입니다. 이들 비정규직의 월 평균 임금은 146만 원, 1년 전보다 1% 증가하는 데 그쳤습니다. 반면 정규직 임금은 269만 원 정도로 같은 기간 3.5% 늘었습니다. 이에 따라 정규직과 비정규직 근로자 사이의 임금 격차는 지난해 115만 원에서 123만 원 정도로 더 벌어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상여금과 시간의 수당 등을 받는 비정규직의 비율은 오히려 하락했습니다. 비정규직 630만 명 시대, 근로 여건은 갈수록 악화되면서 비정규직 근로자들이 복지 사각지대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임금 피크제, 최저임금, 생활임금, 경제 가마솥을 통해서 자주 나왔던 주제인데 오늘 임금 격차와 관련된 이야기를 나누게 됐습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해결해야 될 사회 문제 중에 하나가 지금 바로 임금 격차입니다. 네. 쉽게 얘기해서 고소득자하고 저소득자의 차이가 자꾸 더 벌어지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임금 격차의 문제를 우리가 하나의 그래프로 그려보게 되면은요, 저소득층과 고소득층이 양쪽으로 갈라져서 많은 사람들이 위치해서 그래프로 보게 되면은 가운데는 아래로 오목하게 된 그런 형태를 이루게 됩니다. 그래서 중간층이 소득계층이 상당히 없어져 버려요. 이렇게 되면은 고소득층, 저소득층이 있는데 이상적으로는 사실 가운데층이 많은 우회로 좀 볼록한 형태를 이루었으면 우리 사회가 조금 나을 텐데 지금 아래로 볼록하다 보니까 조금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고 있죠. 네, 이렇게 임금 격차가 커져서 중간 소득계층이 없어지게 되면 사회 구성원들이 양극단으로 몰리게 되거든요. 그러면 이 양극단으로 구성원이 몰리게 되면 구성원 사이에 공감대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보이지 않는 계층이 발생이 되고 이 계층 간의 갈등이 생기기 때문에 상대적 박탈감이 심화가 되고 구성원들 자기 집단의 이익만 고수하게 되죠. 국가 경제적으로 보더라도 이렇게 사회적 갈등이 발생하게 되면 많은 비용이 지출이 됩니다. 한 연구에 따르면 매년 최대 246조 원가량 지출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와, 246조 원이요. 와, 정말 어마어마한 돈이네요. 네. 근데 저는 아까 우리 사회 중간계층이 점점 없어지고 있다라는 말에 공감 가는 게 주변에 보면은 중산층이 한 명도 없어. 중산층인 것 같은데 아니래요, 다. 맞아요. 중산층이세요? 전 중하위권. 이거 봐요.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실제로 연구 조사들을 이렇게 살펴보면은요, 중산층은 계속 줄어들고 있고 저소득층은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그러니까 20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중산층 비율은 전체 국민들 중에 저소득층 비율이죠. 저소득층 비율은 2배로 늘어나고 고소득층 비율은 소폭 늘어나는데 그쳤는데 중산층은 약 한 10% 정도 줄어들었습니다. 20년 전하고 비교를 했을 때. 또 작년 한 해에만 중산층의 11%가 저소득층에 흡수됐다는 그런 조사 결과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양극화 문제가 심화되고 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예, 이렇게 그 양극화가 심화되는 것이 사실은 임금 격차 때문에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우리나라 그 저임금 일자리의 비중은 OECD에서 두 번째로 높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약 25% 일자리가 150만 원도 못 받는 저임금 일자리로 조사가 됐는데요. 2008년 이후에 약 7년 동안 증가된 일자리 중에 70% 정도가 이런 그 비정규직이라는 통계되어 있습니다. 뉴스에서 봤는데 저소득층이 뭐 2배가 늘고 지금 저임금 그런 일자리도 많이 늘었다고 하는데 보면 그렇더라고요. 초임 임금이 뭐 290만 원 정도 되고 그리고 또 과장이 480만 원, 차장이 뭐 550만 원이라고 그렇게 말을 하는데 실제로는 이거보다 더 될 것 같아요. 제가 알기로는 그 수치가 특정 단체가 특정 기업을 대상으로 한 조사 결과로 지금 알고 있거든요. 작년에 그 납세자 연맹이 소득공제 받은 거 연말정산 자료를 기초로 해가지고 조사한 결과에 따르면은 근로소득자 평균 임금은 264만 원이라고 그래요. 우리가 지금 대졸 초임이 290만 원이라는 그런 것이 실제로 지금 피부에 와 닿지를 않거든요. 야, 이렇게 많이 받는가.
왜 이렇게 나왔는지 그걸 조금 설명해 드릴게요. 그 평균 임금이라고 그러는데 경제학에서 기본적으로 이야기하는 개념 중에 난쟁이 행렬이라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모든 근로자들을 1시간 동안에 행렬화 시킨다는 얘기인데 줄을 쭉 키 순서대로 세우는 겁니다. 행렬이 시작되면은 제일 처음에 가장 소득이 작은 사람부터 이제 줄을 서서 키가 점점 커지는 그런 행렬이 되는데 처음에는 아예 땅속에 처박혀가지고 아마 거의 이제 소득이 없는 사람들, 파산한 사람들이겠죠. 이 사람들부터 시작을 하겠죠. 30분 정도 가면 중간 정도의 사람이 서 있어야 되는데 30분 동안 가도 키가 1m도 안 되는 그런 사람들로 계속 서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고 나서 바로 평균인이 딱 서고 난 다음에는 그다음부터는 키가 갑자기 50m, 키가 100m. 그래갖고 화면에 보듯이 거의 이제 나중에 구름 위에 키가 그러네요. 그냥 위에 솟아버리는 그런 사람들이 거인들이 나타나기 시작입니다. 이 막판에 있는 이 몇 사람들이 평균 키를 싹 올려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보통 통계학에서 얘기하는 평균의 함정이라고도 이야기를 하죠. 그러네요. 네. 자, 우리나라 작년 근로소득자들의 연말정산 자료를 대입해서 보면 30분째 걸어가는 사람들의 그 소득이 약 190만 원이라고 합니다. 아니 대체 이런 차이는 어째서 생기는 건지 참 마음이 깝깝하고 무겁네요. 먼저 이게 고용 형태에 따라서 차이가 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금 기억하시겠지만은 외환위기를 전후해가지고 나라가 좀 많이 바뀌었습니다. 사회 현상이. 그때 당시를 보면요. 외환위기 이전에는 소위 말하는 비정규직이라는 개념이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취업을 하면은 대부분 다 정규직이었고 특별한 케이스 아니고서는. 근데 그때 이 외환위기가 딱 벌어지고 나니까 이제 기업들이 이렇게 큰 위기가 닥쳤을 때 탄력적으로 한번 대처할 수 있는 방법을 연구한 것이 이제 노동 유연화라는 것을 생각해내고 되죠. 쉽게 말해서 해고하고 채용을 쉽게 하자. 채용이나 해고를 좀 쉽게 하려고 하면은 정규직보다는 비정규직 채용이 더 늘려놓으면은 약간 더 쉽겠죠. 네, 그렇게 계속해서 비정규직이 늘어나다 보니까 통계청 발표의 최대치인 627만 명이 비정규직이거든요. 작년에만 해도 무려 20만 명이나 늘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인구가 5천만 명으로 계산을 딱 해보면은 어린이나 뭐 청소년들 그리고 노약자 이런 부분들을 빼면은 정말로 그 돈 버는 분들 그분들이 한 2천만 명이 조금 안 된다고 하는데 여기에 627만 명이 비정규직이다. 그럼 거의 한 3분의 1이 비정규직인 건데 이 수치는 진짜 너무한 것 같네요. 네, 그러네요. 예, 그 비정규직이 많은 것도 문제지만은 오늘 주제죠. 정규직과 비교해서 비정규직의 임금 격차가 상당히 큽니다. 네. 그래서 월급을 했을 때 얼마 정도 차이가 난다고 생각하십니까? 평균적으로 한 50만 원 정도 차이는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누나 좀 더 쓰셔야 돼요. 더 많이 차이 난다고? 정규직하고 비정규직은 네. 일단 100만 원 이상이 차이가 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예, 작년 기준으로 해서 정규직의 그 월평균 임금이 270만 원이었는데요. 비정규직은 약 146만 원으로 약 124만 원 정도가 차이가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정규직 절반도 안 되는 거의 그런 수준이고요. 다들 그러니까 정규직으로 일하고 싶어 하는 거고 또 하지만 실제 일하는 그런 발생하는 그런 일자리들은 비정규직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문제가 있습니다. 네, 우리나라 비정규직의 문제는 임금 격차도 문제가 되는데 또 다른 문제점은 정규직 전환이 거의 되지 않는다는 데 있습니다. 과장님, 이대로만 하면 저 내년에 정규직 전환되는 건가요? 지금 뭐 하시는 거예요, 근데 지금? 장그래라는. 그러니까 임시완 씨를 따라한 거예요? 비슷해. 네, 한번 따라해봤습니다. 그 작년에 OECD 통계 자료에 의하면 비정규직 일자리가 1년 지났을 때 11% 정도만 정규직이 전환이 되고 3년이 지나도 20% 정도까지밖에 정규직이 전환이 되지 않는다고 해요. 그에 반해서 유럽의 대부분 국가들은 3년 이내에 50% 정도는 정규직으로 전환이 되거든요. 그중에 벨기에라든가 네덜란드 같은 경우에는 70%까지 정규직이 전환이 됩니다. 바로 그러한 그 유럽 국가들은 비정규직 자체가 하나의 정규직으로 그 갈 수 있는 하나의 사다리가 되거나 디딤돌 역할을 하거든요.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는 한번 비정규직에 들어가 버리면은 다시 헤어나올 수 없는 덫이 돼 버려요.
한국복지 패널이라는 곳에서 조사한 자료가 있어요. 비정규직으로 오래 근무하면은 근무할수록 정규직 전환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어려워진다는 연구 결과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그 뭐 말씀하신 대로라고 그러면은 이렇게 비정규직이 정규직으로 전환 자체가 지금 이렇게 어렵고 계속 비정규직으로 남아 있어야 된다면은 비정규직에 대한 좀 국가적인 보호망이라도 확실하게 지금 갖춰져 있어야 되는데 사실 현실을 보면 그렇지 않죠. 그러니까 가장 기초적인 우리가 4대 보험이라고 그러는데 4대 보험 가입률을 보면은 정규직 같은 경우에는 90% 이상입니다. 근데 비정규직은 거의 30% 수준에 지금 머무르고 있거든요. 한 발도 좀 나가면은 비정규직 그 노동조합 조직률이죠. 조직률을 이렇게 보시면은 1.9%에 그치고 있습니다. 정규직인 뭐 노동조합도 잘 갖춰져 있죠. 그러니까 비정규직은 부당한 대우를 받는다고 하더라도 어디에 비빌 언덕조차도 없는 거예요. 지금 현실이. 네. 사실 국가 경제적으로도 좋지 않은 영향을 미칠 텐데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노동소득 분배율이라고 하는데요. 그 우리 국민소득 중에서 노동자에게 돌아가는 그 비중이 어느 정도 되는가 하는 것을 나타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의 그 경우는 OECD 32개국 중에서 24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노동소득 분배율이 낮으면 국민소득 중에서 국민들한테 정말 소득으로 돌아갈 수 있는 비중이 낮은 거고요. 그것은 결국은 우리 경제의 내수 부족으로 인해서 경제 활성화가 더 어려워지는 그런 문제점이 있습니다. 네. 아이고 참 들으면 들을수록 그냥 답답해요. 왜 그 지난 그 추석 때요 뭐 회사에서는 그 정규직 직원과 비정규직 직원한테 선물을 나눠주는 것도 달랐다고 하더라고요. 임금도 그냥 작게 주고 더 차이나게 준 것도 그냥 깝깝하고 서러운 일인데 추석을 맞이하여 준 선물까지 각각 다르다면 참 마음이 무겁고 그래요. 그죠? 네, 그러니까 이야기를 계속 들어보니까 격차가 굉장히 큰 것 같은데 이 격차가 쉽게 좁혀지지 않을 것 같네요. 바둑판 위에 의미 없는 돌이란 없다. 왜 자꾸 하시는 거예요, 그거 진짜. 아, 근데 인정하기 싫은데 조금 비슷해요. 아, 짜증나, 좀 비슷해요. 아, 짜증나. 비슷해. 좀 비슷해요. 작년에 정부에서 소위 장그래법이라고 불리는 비정규직 종합대책을 세워놨거든요. 네. 비정규직 대책에서 노동계하고 어느 정도 합의된 부분만 말씀을 드리자면 기존에 1년 미만인 근로자들한테는 퇴직금이 지급이 안 됐었거든요. 근데 이 대책에 의하면은 3개월 이상만 근로를 하게 되면 퇴직금을 주도록 하고 있고요. 또 소위 일명 그 쪼개기 계약이라고 하는데 한 달짜리 뭐 2달짜리 이렇게 단기로 계약을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그런 행태들이 있어 왔거든요. 네. 이런 것들을 좀 근절하기 위해서 최장 2년에 뭐 3회 정도까지 갱신만 하도록 제안을 했습니다. 근데 이렇게 좀 노사하고 그다음에 뭐 정부하고 이렇게 합의를 본 사항들이 좀 있거든요. 이런 합의 본 사안들이 좀 나오고 있는 것은 좀 희망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지금 최근에 좀 쟁점이 되는 사항들도 좀 있거든요. 비정규직의 이 계약 기간 연장권인데요. 이제 2년에서 이제 4년으로 좀 늘리자. 근데 이제 정부 입장은 2년에서 4년으로 늘려놓으면은 비정규직이 계약 기간이 늘어나는 만큼 더 고향이 또 연장되니까 이건 좀 그 여러분한테 유리한 거 아니냐 그렇게 얘기하는 주장도 있고 또 노동계 쪽에서는 또 다르게 생각해요. 계속 비정규직만 양산시키는 거 아니냐. 그래서 지금 양측이 좀 첨예하게 갈등을 지금 빚고 있는 상황이고요. 또 한 가지는 파견 가능 업종이라고 있는데 파견 가능 업종을 지금 한 32개 업종 정도 됩니다. 근데 이 32개 업종 중에서 이거를 더 넓혀보자. 아니면은 이것이 그냥 뭐 이대로 아니면 더 좁혀보자. 그래서 이 노사하고 뭐 정부하고 뭐 사용자 간에 굉장히 지금 첨예한 갈등으로 지금 빚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고용 형태에 따른 임금 격차 정말 생각보다 심각한데요. 또 다른 방법으로 존재하는 임금 격차는 어떤 게 있을까요? 예, 제가 한국노동연구원에서 발표한 자료를 하나 준비했습니다. 네. 이 표를 보시게 되면은 그 광주 기아자동차의 노동자들의 임금을 분석한 표인데요. 보시면 기아차 정규직이 약 1억 원의 연봉을 받고 있죠. 그 아래 보시는 사내 하청 비정규직 노동자는 약 절반 정도 수준이고요. 그런데 여기서 주목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1억 원밖에 안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요. 그렇죠. 예. 정규직 1억. 이 차이를 자세히 보시게 되면은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 실제로 연봉만 본다면은 중소기업 정규직보다도 대기업 비정규직이 오히려 나은 것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정규직이면 또 다 좋은 줄 알았더니 그것만은 또 아닌 걸로 아니네요. 돼버렸네요, 이게. 제가 오늘 월스트리트 저널에 나온 기사 하나를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악화되고 있는 소득 불평등 이 뒤에는
기업 간의 격차 때문이라는 그런 제목이에요. 임금 불평등을 유발하는 핵심 요인은 수익이 높은 기업과 낮은 기업의 격차가 갈수록 벌어지기 때문이라는 것이거든요. 미국의 상위 10%의 기업들에서 투자 대비 수익률 비율이 과거 22%에서 작년에는 한 99%까지 급증을 했어요. 하지만 전체 기업의 그 퍼센테이지로 보게 되면은 9%에서 16% 정도밖에 증가하지를 않았어요. 이걸로 볼 때 지금 노동자들의 그 임금 격차가 한 기업 내에서의 그런 어떤 정규직이냐 비정규직이냐라는 그 차이보다는 기업에 따라서 소득의 격차가, 임금 격차가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그 월스트리트 저널에서도 지적하고 있는 거죠. 이러한 기업 간의 격차가 임금뿐만 아니라 아시다시피 상여금, 각종 복리 후생 거기서도 차이 나는 부분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이 청년들이 대기업만을 자꾸 고집을 할 수밖에 없는 부분도 우리가 좀 이해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아시다시피 대기업 자체는 그렇게 우리나라에서 이렇게 일자리도 그렇게 많지도 않아요. 근데 올 한 해에만 8,200명 정도 이 채용이 줄었다고 그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청년 10명 중에 8명은 대기업에 가겠다고 그래요. 중소기업은 또 사정이 또 이상합니다. 중소기업은 신입 직원을 채용을 해도 한 20%가 또 입사 첫날 출근을 안 한다고 그래요. 네, 고용노동부 통계를 토대로 해서 임금 격차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정리를 해보면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을 100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대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64고요. 그리고 중소기업 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52입니다.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이 받는 임금은 35거든요. 그러면 정리하자면 가장 많이 받는 대기업 정규직 노동자에 비해서 가장 적게 받는 중소기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은 한 3분의 1 정도밖에 받지 못한다는 거죠. 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굉장히 좀 답답하네요. 그렇죠. 우리 사회는 우리 청년들에게 눈높이를 낮추라고 말을 하는데 이게 대기업하고 차이가 이렇게 많이 나니까 어떻게 눈높이를 낮출 수가 있겠습니까? 저라도 좀 더 열심히 해서 좀 더 좋은 데 가자, 좀 늦더라도 가자 이런 생각이 드는 게 너무 당연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아는 친구가 중소기업에서 그 인사 업무를 담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 김기현 씨 같은 그 인재가 있어요. 딱 들어오면 정말 잘해주고 싶대요. 회사에 돈이 없대. 돈이 없어서 김기현을 못 쓰는 거예요. 김기현을 써야 이 회사가 발전을 해요. 근데 김기현을 쓸 수가 없어요. 왜? 회사에 돈이 없으니까. 아니 9988이라고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요. 9988이요? 예, 국내 기업의 99%가 중소기업이고요. 일자리의 88%를 중소기업에서 만든다고 합니다. 그만큼 중소기업에서 사실 양질의 일자리가 나와야 되는데 대안이 없을까요? 뾰족한 대책? 네, 실제로 아까 유 교수님이 지적하신 대로 중소기업의 수익률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네. 그러다 보니까 그 원인이 뭐냐 하는 것은 결국은 대기업이 중소기업에 그 납품을 하청을 줄 때 그 납품 단가를 굉장히 낮게 해서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이 납품 단가를 현실화하게 되면 중소기업 자체로도 수익률이 높아지게 되고 또 따라서 그것이 결국은 임금 인상. 더 나아가서는 우리가 제품에 있어서의 그 중소기업이 납품하는 그 제품들이 품질이 좋아지게 될 것이고 대기업이 생산하는 완제품의 품질이 좋아지기 때문에 경쟁력이 상승될 수가 있습니다. 실제로 통계를 찾아보니까 최근 2년 동안 이 제조 원가가 6% 정도 올랐더라고요. 그러면 그에 비례해서 납품 단가도 어느 정도 올라가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근데 납품 단가는 오히려 2%가 내려갔습니다. 그러면 이 물건을 이제 되는 사람 입장에서는 기업 입장에서는 원가는 올랐고 납품 단가는 맞춰야겠고 그러면 이 돈을 어디서 지급하겠습니까? 바로 임금입니다. 임금을 깎아서 이렇게 지급하기 때문에 많은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는 거죠. 아니 우리가 왜 이 가마솥에서 그거 몇 번 다뤘잖아요. 그 대기업이 돈을 벌면은 그 효과가 밑으로 그냥 떨어져가지고 경제 전체가 좋아진다고 해갖고 그것을 뭐라 하냐면 경제 용어로 낙수 효과라고 그거 배웠잖아요. 나 저 공부 학습 효과가 아주 뛰어납니다. 아니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면 또 요새 우리 그 딸이 그러는데 그 낙수 효과, 한국 경제의 낙수 효과 그래갖고 인터넷에 막 떠돌고 돌아다닌대요. 그것을 보여주더라고요. 보니까 대기업이 담아놓은 저 그림 봐봐요. 컵이 너무너무 커요. 그래갖고 다 담고 있어 거기다가 떨어질 것이 없어. 떨어질 것이. 낙수 효과가 잘 작동되질 않습니다.
지금 뭐 얘기를 다시 돌아가자면은 대기업하고 뭐 중소기업 간, 정규직하고 비정규직 간의 이런 격차가 이렇게 좁혀지지 않으면은 이 상대적 박탈감은 더 커질 걸로 예상이 되죠. 제 생각에는 직무나 아무튼 업종하고 좀 달라가지고 약간 좀 편차가 있을 수는 있겠는데 동일 직무고 같은 사무실에서 근무하는데 정규직이냐 뭐 비정규직이냐 뭐 그렇지 않으면 하청업체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차별이 이렇게 발생하게 되면은 좀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국제노동기구에서 동일 노동, 동일 임금의 원칙이라는 게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같은 노동의 가치라고 그러면은 동일 노동에 대해서 성별이나 뭐 연령이나 뭐 신분에 따라 가지고 차별을 두지 말라는 거거든요. 근데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차별이 일어나고 있으니까 이런 부분 반드시 좀 시정돼야 됩니다. 아, 말이야 좋지만은 동일 노동, 동일 임금? 아이고 그거 말도 아닌 것 같아요. 그 현실적으로 지금 가능하겠어요? 가능해요. 가능해요? 실제로 독일, 유럽에 있는 독일 같은 우리나라 자동차 업계에서 이루어지고 있는데 좋은 건 우리가 얼마든지 벤치마킹해서 우리도 도입할 수 있으면 해야죠. 대기업에 다니든 중소기업에 다니든 아니면 비정규직이든 정규직이든 동일한 노동을 한다면 그 노동자에게 지급되는 기본급은 똑같아요. 이게 바로 2003년에 만들어진 ERA라고 하는 신임금 구조 협약이라는 것이 있는데 전체를 대표하는 산별 노조가 있어요. 노동자들의 대표죠. 그다음에 사용자들의 협의체가 있어요. 이게 만나서 노동자들의 기본급하고 임금 인상률을 거기에서 결정을 하면은 이 내용을 그 산업에 있어서 모든 노동자들에게 동일하게 적용을 하는 거예요. 네, 우리 그냥 대한민국 평균 남성들은 ERA 하면 그냥 평균 방어율 이런 것만 알지 깊은 뜻이 있는지 몰라. 어쨌든 고용 형태가 어쨌든 어느 회사를 다니건 똑같이 받는 거네요. 그렇죠. 일단 직무별 기본급하고 임금 인상 범위가 결정이 되면 회사들은 지식이나 능력 그리고 재량권 한 5가지 요소들로 직원들의 등급을 나눕니다. 그에 따라서 직원들에게 임금을 차별 없이 지급을 하는 것이고요. 여기에는 생산직뿐만이 아니고 사무직도 포함이 됩니다. 저 아까 말씀하신 것이 굉장히 그런 이상적인 그런 예시인데요. 네. 사실은 우리나라가 최근에 도입하고 있는 그런 제도가 있습니다. 내셔널 컴피턴시 스탠다드라고 해가지고 국가 직무능력 표준입니다. 그것을 적용해서 앞으로는 임금 체계를 변화시키겠다는 이야기죠. 네. 그렇게 되면 정규직이랄지 비정규직이랄지 의미도 없어질 수 있고 대기업과 중소기업을 떠나가지고 능력에 맞는 그런 일자리를 갖고 거기에 대한 보수를 지급한다. 이런 기준이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개편이 될 것으로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업계에서도 일부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변화하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있습니다. 한 예로 SK 하이닉스라는 기업이 올 6월 달에 임금 공유제라는 제도를 도입했어요. 임금 공유제라는 게 이게 뭐냐면 대기업이 높은 이익을 실현해가지고 직원들에게 임금을 인상을 해줄 경우에 함께 일한 협력사라든지 계열사라든지 이런데 직원들에게도 좀 이 이익의 혜택이 돌아가도록 하는 그런 제도를 말을 하는데 예를 들어 대기업 직원들이 임금 인상 받는 금액의 10%를 내놓고 또 기업에서도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따로 또 적립을 해서 총 임금 인상분의 총 20%에 해당하는 금액을 협력사 직원들에게 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같이 이익을 공유하는 이런 제도를 실현하고 있죠. 네, 아까 말씀하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66억 원을 10개 협력사에 이렇게 돌려줬습니다. 그래서 거기 있는 직원 4,700여 명의 평균 임금이 연봉으로 따졌을 때 120만 원씩 상승하는 그런 효과를 봤죠. 예, 실제로 중소기업과 대기업이 상생하는 방법으로 포스코가 8년째 하고 있는 성과 공유제라는 걸 들 수가 있습니다. 중소기업의 경우에 이제 기술이나 상품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서는 새로운 기술이 필요한데요. 새로운 기술을 위해서는 R&D 투자를 또 많이 해야 되고 그러는데 그런 부분이 중소기업의 규모로서는 자금 규모가 적기 때문에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포스코에서는 중소기업과 같이 해서 그런 신기술 개발이랄지 이런 부분을 공동
수동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요. 거기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비용 절감이랄지 또 원가 절감 효과를 보면은 그것만큼 기여들을 기여한 만큼 중소기업에 지금 다시 돌려주고 있는 그런 제도입니다. 그런데 현재 그 우리 성과공유제는 작년에 그 포스코에서 협력사에 약 50억 원을 돌려줬다고 해요. 그래서 결국은 중소기업의 기술 진보를 유도할 수 있고 또 그에 따른 대기업의 이윤도 더 증가할 수 있고 따라서 거기서 일부 이윤을 같이 공유한 걸로 생각하고 다시 중소기업에 돌려줌으로써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상생할 수 있는 그런 아주 좋은 제도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야, 교수님 이 제도 참 좋으네요. 이게 중소기업도 이렇게 탁 기술 개발에 참여할 수 있고, 그 어떻게 보면 대기업과 이 중소기업이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좋은 거잖아요. 네. 행사 다닐 때 나 좀 데리고 다녀. 대기업 쪽에서 좀 이렇게 앞장서서 나가서 중소기업과 상생하는 같이 살 수 있는 길을 만든다면 네. 중소기업 쪽에서도 충분히 좋은 일자리가 나올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습니다. 대기업의 정규직이 100을 번다면 중소기업의 비정규직은 35를 벌고 있는 상황입니다. 하지만 이런 노력이 더해진다면 35, 50, 70 이렇게 그 이상으로 나갈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청년 일자리도 만들어지고 중소기업도 살아나고 일석이조 아닐까요? 김기열이 전하는 살아있는 전북 경제 소식, 생생 전북 경제입니다. 전주 한옥마을 내 사업자들이 간이과세 대상에서 제외됐습니다. 간이과세는 연매출 4,800만 원 미만의 영세 자영업자들에게 부담을 덜어주는 제도인데요. 부가가치세가 10% 적용되는 일반 과세와는 달리 0.5%에서 3% 정도의 낮은 세율이 적용됩니다. 세무당국에서는 한옥마을 주변 지역의 상권이 활성화된 만큼 업주들이 일반 사업자로서 납세 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판단해 이와 같은 결정을 내렸습니다. 전라북도가 뿌리산업을 이끌 기술인력 양성학교 17곳을 선정했습니다. 뿌리산업은 구조, 금형, 용접 등의 기술 분야를 이루는 말인데요. 자동차와 조선, 기계, 항공산업 등 제조업의 토대가 되는 중요한 분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전주공고와 전주상업정보고, 군산여자상업부 등 이번에 양성학교로 선정된 학교들은 최대 3,800만 원까지 지원받아 학생들의 전문 기술 습득에 힘쓸 예정입니다. 전북 쌀 생산량이 6년여 만에 최대치를 기록했지만 농민들은 쌀값 하락으로 울상을 짓고 있습니다. 전라북도에 따르면 올해 쌀 생산량은 지난해보다 3% 증가한 약 70만 톤인데요. 반면 11월 중순 조사한 유통가격은 20kg 한 포대의 가격이 47,000원 수준으로 지난해보다 만원가량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벼 재배 면적과 쌀 생산량에서 전국 3위인 전북경제에 타격이 우려되고 있는데요. 전북 쌀 위기의 원인은 무엇인지, 극복 방안은 어떤 것들이 있을지 생생 전북경제에서 알아보겠습니다. 정말 쌀값이 많이 떨어져서 고민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생생 전북경제 쌀과 관련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맞아요. 그 재래시장이나 왜 마트 시장 같은 데 가면, 마트 같은 데 가면요. 가끔 채소나 뭐 과일값은 확 올랐다가 확 떨어지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근데 쌀값은 항상 거의 비슷하다가도 또 왜 쌀값 맨날 떨어졌다고만 해요. 가장 핵심적인 이유는 140만 톤이 재고로 쌓여 있어서 그렇습니다. 네, 특별 손님이 나오셔서 시원한 대답을 해주셨는데요. 네, 일단 자기소개를 또 해주세요. 네. 네, 우리 쌀에 애정과 관심이 많은 그 한국농수산대 식량작물학과 교수 박광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 유명한 거시기대학이구만. 근데 말씀 들어보니까 쌀 재고량이 상상 이상으로 많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그 쌀 소비량에 비춰봤을 때 적정 재고량이 72만 톤 정도거든요. 적정 수준의 재고보다 2배 가까이 많이 쌓여 있어요, 지금. 이런 상황이다 보니 쌀값은 10년째 지금 그대로인데 농기자재 등 생산 원가는 오히려 오르고 농민들은 더 어려운 현실입니다. 우리 전라북도도 태풍 피해도 적고 일조량도 지금 많았기 때문에 재배 면적이 줄었는데도 불구하고 생산량이 한 70만 톤에 지금 육박합니다. 안 그래도 지금 재고도 늘어나고 쌀값이 지금 하락하고 있는데 풍년이라는 그 자체가 좀 반가운 내용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풍년인데도 마냥 좋아할 수 없는 이 현실이 굉장히 슬프네요. 네. 근데 쌀이 이렇게 많이 남는 이유가 우리가 안 먹어서 그런 건가요? 그럴 수 있죠. 저는 사실 이렇게 볼 때는 피자 스파게티지만 입맛은 발효식품 엑스포거든요. 그래서 김치에 밥을 꼭 먹어야 돼요. 그래서 나름 밥을 좀 많이 먹는 편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기열 씨는 어때요? 별명이 밥도둑이었습니다. 밥도둑. 밥도둑놈이었는데 뭐 개그 콘서트 회의도 하고 뭐 이것저것 시켜 먹기도 하고 요즘에 또 다이어트 한다고 밥을 거의 하루에 한 끼도 안 먹는 것 같아요. 김기열 씨 문제뿐만 아니고 저도 문제가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도 보니까 평소에 집밥 먹는 게 뭐 한 끼나 두 끼 정도 먹더라고요. 우리나라 그 국민들 통계를 보니까 1인당 1년 쌀 소비량이 한 65kg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1일로 환산을 하면 약 한 180g 정도 되거든요. 네네. 근데 쌀밥 한 공기가 보통 한 200g 정도라고 보면 1인당 1일 쌀 소비량이 밥 한 공기도 되지 못한다는 거죠. 그러네요. 그리고 이제 쌀 그 재배 면적 자체는 조금 줄고 있지만요. 단위 면적당 그 생산량은 자꾸 높아지고 있어요. 그만큼 우리 농사짓는 기술들이 많이 그 발전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소비는 어떻게 되냐? 70년대에는 1인당 소비량이 136kg이었어요. 이 정도 됐어요. 그런데 작년 우리 연간 1인당 그 소비량이 65kg이에요. 거의 반토막 수준밖에 안 되거든요. 이렇게 큰 폭으로 줄고 있기 때문에 균형이 안 맞는 거예요. 이대로 가다가는 아마 우리 쌀 곡간이 아마 넘쳐 터져버릴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런 남는 쌀을 보관하는 데만 해도 비용이 꽤 든다고요. 예, 그렇습니다. 일단 그 창고 보관료가 들고요. 쌀이 오래되면 또 가치가 하락하기 때문에 그에 따른 또 손실 비용이 생깁니다. 또 그 밖에 또 드는 금융 비용도 합하면은 쌀 재고를 10만 톤 보관하는데 1년에 316억 정도 들어갑니다. 우리나라 원래 쌀 재고량이 아까 140만 톤 정도로 했잖아요. 계산해 보면은 이 쌀을 보관하는 데만 4,424억이 들어가는 셈이죠. 아니 또 그것뿐이 아니라 그 쌀 농가가 어렵잖아요. 농사 짓기가. 그러니까 그 어려우니까 소득을 좀 보전해주는 차원에서 또 돈이 든다면서요. 그 소득 보전비를 일명 직불금이라고 그럽니다. 정부가 지난 10년 동안에 지급한 직불금이 약 10조 원에 달한다고 그래요. 직불금에는 이렇게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요. 1헥타르당 100만 원 정도 지급되는 것을 고정직불금이라고 그러고요. 이제 변동직불금이라는 게 있는데 이 변동직불금 같은 경우에는 그 한 가마니당 목표 가격을 정해놓고 나중에 이제 수확기에 쌀값이 산지 가격하고 비교를 해서 그보다 목표 가격보다 아래이면 그 소득을 보존해 주는 것을 이 변동직불금이라고 그러거든요. 내년도 같은 경우에 이런 식으로 계속 하락한다 그러면은 약 한 6천억 원 정도 예산이 소요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하고 있습니다. 우리 전라북도는 광역 지자체 중에서는 가장 많은 직불금을 지급하고 있는 데죠. 정부에서 한 1,300억 원 정도 지금 받고 있고요. 그다음 도에서 한 120억 원. 그다음에 각 시군 지자체에서 지원하는 액수까지 합치면은 우리 도에서 한 1년에 2천억 원 정도의 직불금을 지불하는 데 쓰이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정부는 지원을 많이 해주고 우리 농민들은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팔리지도 않고 일반 뭐 사업이나 다른 직종 같은 경우 예를 들어서 뭐 변호사 같으면은 하다 관둘 수 있지만 변농사는 그렇게 안 되죠? 안 됩니다. 물론 쌀 생산을 이제 줄여야 한다는 얘기도 뭐 있습니다만은 실제 배재배 면적을 이렇게 줄여버리면은 또 밭작물 심어야 돼요. 그러면 채소 양파 가격에도 더 큰 영향을 이제 미치기 때문에 신중하게 우리 전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정부 정책도 과거에 뭐 실패한 그런 경우도 있는데 특히 그 휴경 보상제를 도입해가지고 생산을 이제 조정했다가 또 중단을 한번 했고요. 그 이후에 또 그 논소득 기반 다양한 사업을 또 도입했습니다. 콩, 조 이런 다른 작물을 이제 재배하는 농가에 헥타르당 그 300만 원을 지원하는 사업이 있었는데요. 중단이 됐어요. 네. 그래도 안정적인 대체 작물을 하는 게 더 나은데 왜 굳이 이렇게 고집을 하는 거죠?
벼를 기르던 논에 뭐 대체로 이렇게 밭으로 이렇게 대체 작물을 심으면은 그게 쉽지만은 좀 않다고 그래요, 농민들 얘기는. 이게 보통 보면은 콩이나 뭐 옥수수 같은 경우에는 물이 많이 필요로 하지는 않는 작물들이에요. 근데 벼농사는 물을 많이 필요로 하잖아요. 근데 내 논에다가만 그 밭으로 계속 뭐 옥수수나 콩을 심었을 경우에 주변은 다 논인데 그 논에 물을 대다가 이 물이 넘쳐나가지고 농사를 망치는 경우도 한번 그런 경우를 상정할 수도 있고 또 농민들이 정부 정책이 하도 바뀌니까 또 정부 정책이 바뀌어가지고 저한테 뭐 보존비도 안 들어오고 왜 상황 바뀌었다 그렇게 얘기하면은 자기만 또 이 바보가 되는 그런 신세가 되니까 여러 가지 이런 이유 때문에 오히려 농민들이 대체 작물로 이렇게 전환하는 것을 약간 좀 꺼리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듭니다. 이야기를 다 들어보니까 재고량은 넘쳐나는데 생산량은 줄일 수 없는 거고 이게 문제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해요, 변호사님? 우리가 뭐 2그릇씩 먹을까요, 밥을? 네, 몇 끼니 뭐 2끼씩 먹을 수는 없겠지만 기열 씨 말씀대로 쌀 소비량을 늘리는 것이 답에 가장 가까운 것 같습니다. 밥뿐만이 아니라 쌀을 활용해서 다양한 가공식품을 만드는 쪽, 그런 시장 쪽을 좀 주목할 필요가 있는데요. 특히 우리나라의 가공용 쌀 시장은 2005년도에는 4kg 정도 1인당 소비량이 1년에 그 정도 됐거든요. 근데 2014년에는 9kg으로 지속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네. 맞아요. 근데 소비를 늘리는데 요새 그 쌀면으로 만든 그 쌀국수, 그다음에 뭐 쌀빵, 쌀로 만든 케이크 이런 것들이 굉장히 아이디어 상품으로 나왔고 젊은 애들도 그거 좋아하더라고요. 지금 우리나라 정부도 이렇게 가공식품 시장을 우리 쌀 산업의 그 미래 성장 동력으로 지금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2017년도까지 그 뭐 연 매출 규모 해가지고 가공식품 시장 한 5조 원 규모, 그다음에 이제 수출은 한 1억 불 정도 그 규모로 이 고부가 가치 산업으로 육성하겠다. 그게 우리나라 정부 정책입니다. 예, 그렇습니다. 특히 요즘 그 추세를 보면은 미국이나 호주, 유럽 같은 데서 건강에 관심이 대단히 높아졌어요. 여기에 맞춰가지고 그 서구에서 그 쌀 섭취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글루텐 프리 식품이 최근 5년간 매년 34%씩 성장한 걸 보면은 우리 쌀 앞으로 새로운 소비 시장을 겨냥해 볼 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저는 서구라고 그래가지고 깜짝 놀랐네요. 글루텐 그 프리 식품이라고 하니까 지금 제가 조금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인들의 그 주식은 밀입니다. 예. 그 이 밀을 반죽하면은 글루텐이라는 성분이 이게 생겨요. 하지만은 이게 잘 물에 녹지 않고 소화하기도 이게 힘듭니다. 이 글루텐 성분이요. 그래서 미국인 100명 중에서 5에서 한 10명 정도는 이 글루텐을 잘 소화 못 시키는 그런 글루텐 불내증이라고 이런 사람들이 좀 있어요. 멀리 볼 건 없어요. 저 그래요. 쌀만 먹잖아요. 쌀만. 그렇습니까? 예. 그래서 이제 글루텐 그 프리 식품을 이제 개발하게 된 것인데 소화도 잘 되고 건강에도 좋아요. 그래서 웰빙 식품으로 이게 떴어요. 뜨게 되니까 미국인들 사이에서 이게 인기가 이제 하게 된 것이죠. 제가 이제 LED 화면을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시죠. 이게 대단한 겁니다. 네. 이게 우리가 예전에 먹던 그 명절에 먹던 그런 거예요. 이거를 미국 회사에서 만들어 팔고 있습니다. 작년 매출만 700만 달러라고 했답니다. 제 친구가 지금 부안에서 이걸 만들고 있는 친구가 있어요. 이 친구랑 손을 잡고 제가 미국 시장으로 진출을 하면 대박 나겠다. 우리는 여기서 꿀까지 첨가해갖고 허니 이런 거까지 딱 넣으면 미국은 또 좋아하는 사람은 허니 또 이러잖아요. 그러니까 대박 나겠다. 그런 생각까지 가져봤어요. 그럼 가서 그거 하시죠. 저는 경제가마솥이 참 좋습니다. 항상 사랑합니다. 가공식품뿐만 아니라 우리 쌀의 수출길도 열렸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 10월 31일 날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으로 우리 쌀을 수출할 수 있는 검역 협상이 최종 이제 타결이 됐습니다. 그 중국은 경제 성장하고 더불어 가지고 최근 추세 보면은 연평균 농식품 수입이 18%씩 증가하고 있어요. 그리고 쌀 소비량도 연간 200만 톤 늘고 있고요. 또 최근에 1가구 1자녀 정책도 풀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중국인들이 좋아하는 그 유기농 쌀 저비용으로 이렇게 생산만 하면은 대량 수출이 가능한 절호의 기회입니다. 그 중국 고소득층이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서 해외에서 수입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이런 고소득층이
1억 명 정도 된답니다. 네. 네. 와. 그렇다면 이런 그 중국의 고소득층의 수요가 있을 때 우리나라 쌀이 진출한다면 충분히 승산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야, 너무 좋겠는데요. 중국 인구만 해도 그냥 13억이 넘잖아요. 13억. 야, 그럼 거기로 이제 수출만 한다면 우리 전북 쌀뿐이 아니라 우리 전국에 있는 쌀을 그냥 다 갖다 수출을 하면은 우리는 엄청 마음의 안심을 가지고 농사만 열심히 짓고 풍년이 왔네 웃으면서 이 풍년가를 부를 수 있겠네요. 제가 또 그 부안 개화쌀 홍보대사 아니겠습니까? 그분들을 위해서 한 말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니하오, 중국 따거, 사모님, 아주머니, 할머니, 우리 개화도 쌀 좋다 해. 밥도 쿠쿠쿠쿠. 정말 맛있다 해. 많이 좀 드시라 해. 감사. 근데 전북쌀이 중국으로 진출하기 위해서 글쎄요 지역 차원에서 노력해야 할 점이 뭐가 있을까요? 네, 그렇습니다. 전북쌀은 특히 그 품질에 비해서 제대로 평가를 지금 못 받는 편이에요. 지난 7년간 고품질 쌀 평가에서 경기미가 5번 선정될 동안에 전북쌀은 25번이나 선정됐을 정도로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그런데 농협의 그 쌀 벼 수매가는 전북이 40kg 한 포대에 51,400원 정도 됐는데 경기미는 65,000원에 샀어요. 그리고 품질이 뛰어난데도 제값을 못 받고 팔려가지고 아주 안타까운 부분이죠. 저 역시도 이제 마트나 이제 시장 같은 데서 쌀을 사게 되면은 강원도나 이제 경기도 쪽이 좀 더 좋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지금 말씀 들어보니까 훨씬 좋군요. 앞으로는 무조건 전북쌀 먹어야겠네요. 그런데 이게 이 이미지 마케팅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지금 시대에는. 왜냐면 그 이천 같은 경우에 임금님표 2,000쌀, 그 대왕님표 뭐 2,000쌀 이렇게 있어요. 근데 그게 쌀이 굉장히 고가예요. 수요와 공급 법칙에 의해서 이게 거기서 많이 생산되면 좋겠지만 그렇게 진짜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밥맛 좋고 쌀맛 좋은 우리 개화도 쌀을 좀 많이 좀 드셔줬으면 고맙겠습니다. 예, 다른 쌀도 좋지만 여기까지 좋습니다. 네. 맞아요. 그 또 다른 방법이 있어요. 기열 씨가 우리나라 스타잖아요. 그래서 한류 열풍을 막 일으켜가지고 기열 씨는 어떤 밥을 먹는가? 나는 전북쌀 아니면 밥을 안 먹어. 그러면 온 사람들이 나는 기열 씨를 닮고 싶어. 어머 그 사람 좋은 사람 나 그 사람 밥 먹을 거야. 전북쌀 당연히 잘 팔릴 것 같잖아요. 이게 김기열 씨가 이제 제 개그맨 후배이긴 하지만 그것보다도 더 빠른 방법은 차라리 이민호한테 이렇게 한 숟갈 먹이는 게 빠릅니다. 네. 이 홍보라든지 마케팅이라든지 또는 쌀의 그 품질 문제, 맛 문제를 생각할 때 일본의 사례를 한번 우리가 검토해 볼 필요가 있어요. 일본은 우리보다 쌀 시장을 먼저 개방을 했어요. 훨씬. 근데 여전히 일본 내에서의 쌀 시장 점유율은 일본산이 99.9%예요. 그 비결이 뭔가 하고 보니까 일본 쌀의 그 품질의 그 우수성이 있어요. 그 다음에 브랜드 마케팅이라고 해서 마케팅 판매하는 전략이 아주 우수해요. 수입쌀이라든지 다른 쌀이 더 저렴해도 입맛에 맞는 품종을 일본 사람들이 개발을 해서 그것을 생산해서 판매하니까 일본 사람들이 전부 자국의 쌀을 사서 먹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전라북도 쌀이 좀 우수하다고 생각이 된다면은 자, 이 우수한 쌀이 우리나라 입맛에 맞게끔 좀 품질을 더욱더 고급화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판매하는 전략도 우리가 경기미한테 떨어지지 않도록 좀 마케팅 전략을 좀 심층적으로 개발을 해갖고 판매 전략을 펼치는 것이 우리 전라북도의 쌀을 좀 어떻게 보호하고 좀 활성화시키는 지름길이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네, 우리가 우리 쌀 위기라고 말은 하지만 사실 극복 방법이라는 것도 분명히 있거든요. 박 교수님이 제안하고 싶은 특별한 이야기가 있으시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저비용으로 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유기농으로 가야 되고요. 또 최고 품질, 그 다음에 또 1년에 2번 농사짓는 이모작을 스마트하게 하는 기술입니다. 그래서 무인 헬기, 드론 같은 이제 무인기, 로봇, 친환경, 유기농, 직화 기술을 하는 겁니다. 또한 겨울에 이 논을 놀리지 말고 그 겨울철에 이모작을 하는 것인데요. 흑영한 논에 조사로를
풀사로를 그 무인 헬기로 수확 전에 배가 서 있을 때 파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축산 농가들의 그 풀사로를 수입하는 것을 100% 국내에서 작업을 해가지고 그 유기농 이모작을 스마트 농작업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농가 소득을 높이는 방법입니다. 무인 헬기, 뭐 로봇, 네, 드론, 드론. 이런 게 사실 우리가 굉장히 좋아했던 영화 인터스텔라 보면은 그 농사를 드론이 날아가지고 막 짓고 막 그러잖아요. 이게 먼 미래의 일일 줄 알았는데 벌써 하고 있다니까 굉장히 놀랍네요. 그렇습니다. 우리 쌀 위기라고 주저앉지 마십시오. 일어서십시오. 노력하고 관심을 갖는다면 분명 대안은 있습니다. 우리 농민 여러분, 파이팅입니다.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가마솥. 시간이 참 빠르네요. 벌써 마무리할 시간이 됐는데 내일이 12월 3일인데요. 경제가마솥과 관련이 있는 날입니다. 뭘까요? 경제가마솥과 관련이 있다. 그러면 혹시 12월 3일은 가마솥 데이 그런 거 아닌가요? 소뚜껑 데이? 네, 제가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정답은 바로 소비자의 날입니다. 매년 12월 3일은 소비자의 권리와 보호의 인식에 대해서 증진시키기 위해 제정된 소비자의 날인데요. 1979년 12월 3일에 소비자보호법이 국회에서 통과된 것을 기념하기 위해서 이날로 지정하게 됐습니다. 네. 사실 폭스바겐 사태 때도 그랬고 실손보험 때도 그렇고 알면 알수록 소비자가 자꾸 봉의돼 가는 것 같은데 12월 3일 우리 경제가마솥과 함께하는 첫 소비자의 날을 계기로 우리 식구들, 우리 시청자 여러분 모두 소비자의 권리를 찾을 수 있는 그런 날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끼열 씨가 그냥 우리 경제가마솥 MC였더니 똑 수련합니다. 똑 부러집니다. 이 정도 실력입니다. 아마 내년 이맘때쯤이면 경제 관련 논문 하나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 정도 돼요. 다음 주에 더 알찬 소식 가지고 여러분 찾아올게요. 먹고 사는 이야기쇼 경제가마솥! 낼 것 같아. 넓은 정원 돌장 있는 큰 집 사는 곳 요즘 세상 예쁜 여자 사로잡는 곳 돈이 필요해 문제는 옛 이야기가 살아 숨쉬는 사랑과 춘향의 고장. KBS 국악한마당이 남원을 찾아갑니다. 송재영 명창의 심금을 울리는 심청가와 소리꾼 유태평양의 별주부 토끼 상봉대목, 개성 넘치는 퓨전 국악밴드 91923과